21세기의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용산철도병원 지난 3월에 역사박물관으로 탈바꿈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철도 건설에 동원된 노동자를 치료하던 아픈 역사를 지닌 곳이기 때문에 또 의미적으로도 또 장소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기 쉬운 곳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요, 일제 강점기의 잔재지만 역사적 교훈을 주는 건물에 대해서 오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제 강점기의 흔적,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교훈을 주는 공간을 찾아보려면은 조금 경치가 좋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요. 인왕산 자락의 수성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수성동. 네,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마을버스 타면 한 10분, 15분 정도면은 도착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깜짝, 특히 외국인들이 놀랍니다. 이런 큰 도시에 이런 계곡이 있다니 라고 하는데요. 외국분들이 그걸 참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인구가 1,000만이 넘는 대도시인데 산들이 이렇게 많은 도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들 때문에 덕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찾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동네 이름이 이제 옥동 옥류동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계곡이 흘렀다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옥류동. 이 공간에 일제 강점기에 아방궁으로 불렀던 거창한 건물이 있어서 그 실체가 뭔지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방궁이면 중국의 진시황. 시황자, 진나라의 시황자가 그랬다는, 화려하게 지었다는. 지금 이제 전설에 남아 있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불렀었는데, 일단은 먼저 살펴볼 곳이 있는데, 그 수성동에서는 5분 정도 걸어서 내려가면은 종로 구린미술관이 나옵니다. 네. 보통 이제 박노수 미술관으로 많이 알려진 곳인데요. 서울대 교수로 활동하셨던 박노수 화백이 이제 1973년에 이제 사서 거주하다가 이제 종로구에 기증을 해서 2014년부터 지금 미술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 약간 들어가면 이거 진짜 오래되었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네. 이 건물을 최근에 이제 상량문을 확인해 본 결과 1939년에 지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939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건축가도 근대 그 한국인 건축가로 유명했던 박길용이라는 인물인데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다시 이제 집을 보면은 전통 한국, 그다음에 이제 일본식, 그리고 이제 서양식이 섞여 있는 건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실내에 보면은 벽난로도 있고 온돌도 같이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 고베 갔을 때 이런 건물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서양식하고 섞여 들어간 일본식 맞습니다. 건물들. 그러니까 고베라든지 나가사키 가면 이제 이런 네.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집 주인이 김덕현이라는 인물이고, 조금 더 살펴보면은 오늘 찾아볼 아방궁의 주인공 윤덕영의 사위라서 실제로 이 건물은 윤덕영이 자신의 딸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윤덕영 그리고 그가 지었던 아방궁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일제 강점기에 아방궁을 지었다. 이거 뭔가 벌써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데. 자, 네. 윤덕영 어떤 인물입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찾아갈 건물 이름이 이제 당시 일제 강점기에 이제 벽수산장으로 불렀던 곳인데요. 네. 그 박노수 가옥, 아까 말씀드렸던 종로구리 미술관 뒤쪽에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 위에 있었던 건물인데 지금은 그 흔적의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일대를 보통 우리가 서촌이라고 부르는데, 서촌. 네. 근데 조선시대는 사실은 서촌은 아니었어요. 조선시대 서촌은 지금의 덕수궁 일대를 가리켰고, 여기는 지금 네. 우대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제 그 서촌의 의미를 현재의 의미로 파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윤덕영이라는 인물이 이제 사실은 널리 알려지진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1910년 8월 22일 창덕궁 흥복전에서 마지막 어전 회의가 열립니다. 네. 이 어전 회의의 주제는 이 국권과 관련된 문제를 총리 대신 이완용에게 일임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이완용은 여기서 이제 도장만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남산 통감부로 뛰어갈 예정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회의 내용을 옆방에서도 엿듣고 있던 당시 순정 효황후가 국세를 치마 속에 감추고 내놓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악독한 친일파라도 황후면서 또 여성의 치마 속 국세를 빼앗을 수는 없어서. 그렇죠. 황후의 치마 속을 어떻게 뒤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일파들로서는 굉장히 낭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윤덕영이 황후를 밀치고 도장을 빼앗았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덕영이 그럴 수 있었던 배경 가운데 하나는 순정 효황후의 개인적으로 백부 큰아버지
였던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이야기가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은 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윤덕영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또 다른 일화들이 있군요. 이 사람의 어떤 성품에 맞습니다. 대한.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짐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권피탈 과정에서 일제가 거기에 협조한 사람들에게 은사금을 내리는데요. 네. 보통 이제 은사금이 친일파들이 한 3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윤덕영은 합방의 공이 크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공채증권 46만 원, 한 15배 정도를 받았고요. 지금 돈으로 치면 한 100억에서 한 200억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으니 우리가 앞에서 이완용만 알고 있으니 윤덕영을 몰랐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그렇게 극적인 상황인지는 몰라지만 분명히 일제 침탈 과정에서 굉장히 큰 공을 세웠다라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일화가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의 행적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 이 합방의 공이 있어 공채증권 지금으로서 뭐 100억 원이 넘는 200억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 하는 것이라면 그가 얼마나 친일적인 사고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정말 이 대단한 특혜를 받았다. 어떤 대가로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큰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른 데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짓는 데 썼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200평 정도의 조그만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일제 강점기 이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옥류동. 근데 여기를 이제 행정구역이 통합이 돼서 옥류동하고 인왕동을 합쳐서 지금은 옥인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네. 이 옥인동 일대에 자신의 거주 공간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가 예전부터 뭐 안평대군의 별장이라든지 조선 후기의 풍류객이 머물던 굉장히 경치가 좋은 곳이었거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성동 계곡도 있고 해서 여기 이제 땅을 샀는데 지금 그게 남아 있습니다. 1917년에 16,628평을 샀고요. 1927년에는 19,467평을 사서 당시 옥인동 전체 면적이 한 3만 6천 평 정도 되거든요. 아니 그럼 전체 면적의 50%를 넘게 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옥인동의 그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윤덕영 택지가 절반, 그 다음에 이완용 택지가 한 3분의 1, 그 다음에 나머지가 수빈 박 씨의 사당이었던 경우궁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완용은 이제 조금 더 밑에 쪽. 땅을 사서 거기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네의 절반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흥북전의 일화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네.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일제로부터 이제 은사금 내지는 여러 가지 자금을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종을 협박해서 순종이 일본으로 방문하게 해서 조선 총독의 어떤 체면을 세워주는 일. 이게 1917년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를 앞장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덕수궁 부지를 민간에게 팔아먹는 것도 윤덕영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윤치호가 일기에서 뭐라고 적었냐면요. 이 악당들은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야비한 놈들이다. 한 민병석이라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열한 매국노들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웹스터 사전에도 나오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당시 사실은 살짝 친일로 돌아서고 있었던 윤치호가 보기에도 윤덕영은 차원이 달랐던 친일파였다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표현이 재밌네요. 전 세계 모든 단어가 다 있다는 웹스터 사전에도 이런 인간들을 지칭하는 단어는 없다. 자, 조선의 아방궁이라고까지 불렸다. 도대체 얼마나 수려하고 그 규모가 컸으면 이렇게 불렸던 겁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택지를 확보했던 윤덕영은 이제 1913년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네. 이제 설계도부터 남다른데요. 당시 프랑스 공사로 있다가 귀국했던 민영찬에게 당시 민영찬이 확보했던 프랑스 귀족의 대저택 설계도를 구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오리지널이 아니라 이제 프랑스 귀족의 가옥 설계도를 이제 구하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작부터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프랑스 계통의 르네상스 스타일의 저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그 생경함이 어땠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었고 전체 건축 면적은 약 800평, 그러니까 한 층당 한 200평 정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저택이 800평이다. 네. 네. 사실은 이제 마당이라든지 그 주변을 포함하면 수천 평에 이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건축 면적만 800평이라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철제와 장식품, 타일은 독일에서 수입을 했고요. 모든 건축 자재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화려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응접실 천장에는 대형 유리로 천장에 수족관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은 금붕어의 집이다
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천장이 수족관이에요? 네, 천장에다 수족관을 달아놓은 거죠. 참.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짓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처음 예산에 비해서 계속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 기간이 길어져서 1930년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대체로 미완성인 상태가 이제 계속됩니다. 더 나아가서 당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문들이 비판을 하니까 이제 윤덕영이 여기 가서 살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대신 네. 이제 그가 신봉하던 중국의 이제 신흥 종교였던 홍만자회라고 하는 법당으로 써서 마치 이제 나치의 그 하켄크로이츠 비슷한 깃발이 있는데요. 네. 그 깃발하고 일장기가 같이 집 앞에 걸려 있는 그림들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들어와 살지도 못할 집을 지느라고 세상에 욕이란 욕은 다 먹고 그러니까 이런 건물 짓는 이런 어떤 욕망 같은 걸 보면 인간이 영원히 살 거라고 돈이 많으면 영원히 살 거라고 아마 착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디 살았습니까, 윤덕영?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사람들이 비판을 하니까 거기 안 살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네. 처음부터 거기는 일상적인 생활보다는 약간 연회를 염두에 두고 지었던 것 같고요. 연회. 예, 그 뒤에 보면은 이제 한옥집을 크게 지었습니다. 바로 이제 당시 일본에 화양관 병렬형 저택이라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네. 바깥쪽에는 거창한 서양식 건물을 짓고 안쪽에는 일본식 건물을 지어서 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당시 유행이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마찬가지로 바깥에 벽수산장을 크게 짓고 안쪽에는 거창한 한옥을 지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한옥의 규모는 굉장히 컸던 걸로 보이는데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중심 건물에 일양정이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일양정. 네, 그래서 이 일양정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당시 이제 손님을 초청을 했는데 그 손님이 데라우치 마사타케 일본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그 마루에서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거기에 거창한 한옥이 있었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쪽이 윤덕영의 타운이었던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게 현재 기와집 9채, 초가집 5채에 해당하는 것들이 모두 윤덕영 소유로 그 일대에 지어졌습니다. 네. 이제 그 가운데 하나였던 소실댁, 그러니까 첩에게 준 집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첩인 이 씨가 살았던 걸로 보이는데 이 집의 모습은 지금 남산 한옥마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집이 원래는 잘 몰라서 이게 굉장히 잘 지은 집이다라고 해서 옮겨가려고 했었는데 네. 너무 낡아서 요걸 옮기는 대신 그 설계도를 확보해서 그대로 다시 재현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옥인동 윤씨가옥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이 집이 원래 이제 그 윤덕영이 첩에게 지어주었던 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는 이런 도시이긴 합니다만 그 내용을 모르니까 가서 그냥 집이 독특하네 이렇게만 보지 거기에 또 그런 많은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이 담겨져 있다. 네, 좀 반성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벽수산장 건물은 철거돼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헐리게 된 겁니까? 네, 윤덕영은 안타깝게도 1940년에 천수를 누리고 죽는데요. 안타깝네요. 천수를 누렸다는 게 진짜. 네. 그 같이 친일했던 민병석도 1940년에 죽습니다. 어쨌든 이 벽수산장 광복 이후에 적산으로 분류되었다가 이제 덕수병원, 그다음에 미군 장교클럽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는 국제연합 한국통일부흥위원회, 보통 언커크라고 불렀던 그 본부 건물로 쓰이게 되고 그 일대 길을 언커크 길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이런 집을 볼 수 없다 보니까 1956년에 로마의 휴일을 본떴던 서울의 휴일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등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66년에 이제 화재가 나서 방치가 되었다가 1973년에 도로 정비 과정에서 이제 철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사실 이제 뭐 화려함으로 비난을 산 것뿐만 아니라 대규모 연못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배를 띄우고 놀았거든요. 배를 띄워요? 네, 연못을. 이건 뭐 실외 수영장 규모하고는 뭐 맞지가 않는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계곡에 옥인동에서 흐르고 있던 계곡물을 자기네 집 앞으로 끌어와서 그 연못을 만들었고 한 번 홍수가 났었는데 동네가 모두 물바다가 됐지만 그 비용을 그러니까 총독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해결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 사람이 즐길 자연을 사적으로 독점했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집이 갖고 있었던 큰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그 집 자체가 크다라기보다는 그 집을 지었던 인물이 친일로 얻은 권력과 부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점. 그래서 존경의 대상이 아닌 비난과 비판이
어떤 대상이 되었다라는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아쉽게도 만약에 이 건물이 남아 있었다면은 일종의 이제 친일 박물관, 네. 친일파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약간은 남아 있습니다. 한때 영화는 짧았고 그 오명은 이제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남아서 영원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동안은 영원히 이제 기록이 될 텐데 우리는 도대체 뭘 그렇게 많이 갖겠다고 동족을 배신하면서까지 이런 집들을 허황되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은 조선시대 아방궁으로 불렸던 벽수산장과 윤도경에 대해서 공간 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